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조금 전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선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겠다. 대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의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분당 위기를 맞고 있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과연 위기의 새누리당의 이 국면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청와대가 2년간 태반 주사를 비롯해서 주사제만 총 2천만 원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2년 동안 청와대에서 태반 주사,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감초 주사, 마늘 주사 등등을 2천만 원어치나 대량 구매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주사제들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입니다. 과연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한 걸까요? 잠시 후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구입한 약품 중에는 비아그라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청와대가 차움에서 처방받던 태반, 마늘 주사 등등을 2천만 원어치 구입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전용 주사제로 보인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이거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의 건강관리용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2천만 원어치의 주사제는 누구를 위한 주사제였을까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구입했다는 남성용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와 88정 364개는 무엇을 위한 약이었던 걸까요?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탄핵. 조금 전 김무성 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결의에 앞장서겠다. 대선 포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비박주자 61명 중에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29명, 고민 중이다라고 밝힌 사람은 30명,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2명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여당에서 29명만 탄핵을 합류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우병우와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의 정보를 빼준 국정원의 간부를 위해서 승진 압력까지 벌였다. 오늘 조간신문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추 국장은 청와대 행정관 파견 근무 때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을 만들어서 물의를 빚었던 인물인데 이상하게도 이 정부 들어서 계속 승승장구를 했는데 그 뒤에 우병우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 경향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검찰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 안 하실 겁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검찰이 정유라 부적 입학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화여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부정 입학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닌 팩트로 밝혀진 이 마당에 늦은 검찰의 압수수색 뒷말이 무성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검찰의 수사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곧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검찰에서 풀지 못한 과제들 뭐뭐 있는지 서울신문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의 뇌물 여부, 세월호 7시간 미스테리, 그리고 삼성과 제일모직 합병해서 청와대가 개입했느냐, 우병우 수석에 대한 혐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혐의,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영역들입니다. 특검이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일면 사진입니다. 어제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용인에서 찾은 최태민 씨의 묘가 오늘 중앙일보 일면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용인에 있는 이 최태민 씨 묘역 바로 지척에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즐겨 찾던 별장이 있는 것으로 저희 채널A 단독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태민 씨는 죽어서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청와대에서 2천만 원어치의 주사제를 다량으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은 청와대에서 왜 이런 약품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했을까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청와대가 국민 세금으로 비아그라까지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정성희 위원님, 청와대가 태반, 감초, 100억 주사제 1,500개를 구입한 것까지는 다 알려진 내용인데 국내 세금으로 비아그라와 비아그라의 복제품인 88정 합해서 364개를 지난 12월에 구매를 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아는 의사들한테 어저께 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청와대, 또 여성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왜 비아그라가 필요할까? 이 사람이 이제 웃으면서 하는 얘기는 사실 비아그라는 이제 여성한테는 정상적인 경로로는 별로 필요가 없다. 결국은 경호실까지의 건강진단까지 이제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의무실에서 소위 말해서 경호원들의, 남자 경호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책으로 하나씩 처방하면서 좀 생색을 내지 않았겠느냐 이런 진단을 하더라고요. 아니, 남성 경호원들의 사기 진작용으로 구입을, 이게 사기가 진작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의사의 그 얘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청와대 경호실에 있는 경호 직원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신체 건강한, 그리고 마음도 건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필요했을까? 그래서 또 생각하기로는 이분들한테 이거를 줘서 그 부모님한테 갖다 드리라는 거 아니겠니라라고 이제 생각까지 해봤는데 그래도 의료법 위반이에요. 아니 이게 부모님들이 필요할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기는 해요. 더더욱이나 같이 비아그라를 구입하면 비아그라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비아그라의 카피품. 이제 보통 약은 똑같은 처방이라고 해도 오리지널과 카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복제품까지 같이 구입을 한 거라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많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청와대가 구매했다는 주사제와 약품들, 저희가 몇 가지를 출력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왜 청와대에서 남성용 약품, 그리고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비아그라와 그의 복제품까지 다량으로 구매를 했을까? 여전히 의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청와대가 구매한 의약품입니다. 라이넥스주, 멜스몬주라는 어려운 이름인데 쉽게 말해서 그렇죠. 주사제의 주고 태반 주사라는 겁니다. 라이넥, 멜스몬. 태반 주사류가 200개. 히시파겐시 주사라는 거죠. 이건 잘 알려다시피 감초 주사. 감초 주사는 또 뭐 100개. 그리고 프루서타민주, 마늘 주사 50개. 루치온주, 100억 주사 60개. 타이풀주 등 9종, 비타민 주사제 등인데 1,080개.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비아그라가 가격이 높고 외국 제품, 화이자 제약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 국내 제약에서 그대로 복제한 이른바 카피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88정, 발기부전 치료제가 364개, 비아그라가 60정, 그리고 88정이 304정, 도합 364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취제도 180개, 청와대에서 이렇게 구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윤태곤 실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경호실 직원의 사기 진작용 아닐까? 정성희 위원께서는 이렇게 추측을 하셨는데 이게 사기가 진작이 됩니까? 글쎄요, 뭐라고 제가 말을 할 수가 없고요. 비아그라 같은 경우에 통상 뭐 남성들이 영업사원들이 많이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뭐 접대용으로 뿌리기도 하는데 엄연하게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구매를 해가지고 나눠준다고 했을 때도 어떤 식의 처방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 주사제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은 항상 건강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뭐 일주일 단위인가로 체중도 점검을 받고 또 출동하기 전날에는 이 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A조, B조, C조식으로 뭐 음주 측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번을 양보해서 비타민 주사제까지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나머지 주사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 걸리는 건 있어요. 그 김상만 자문위가 이야기한 게 있었죠.
내가 뭘 주사를 사가지고 갈 필요가 있냐. 의무시대나 말하면은 다 놓는다. 그래서 주사에 낫는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밝혀진 바로는 첫 번째 주치의였던 이제 이병석 원장 시절에는 예. 대리 처방받아 들어갔었고 예. 이제 서창석 원장 때부터는 좀 사놓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그 비아그라는 모르겠고 주사 부분은 맞아 떨어지는 게 있죠. 그 예. 김상만, 서창석 이런 사람들의 그 지금까지 증언과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저기에서 뭐 감초, 마늘, 태반 이런 것은 경호처 직원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예. 관저용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조금 전 청와대 정영국 대변인이 저희가 방금 보도해드렸던 청와대에서 왜 국민의 세금으로 비아그라를 구매했는가라는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것까지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인데요. 고산병 치료에 이 비아그라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산지대에 있는 국가 방문 전에 대량으로 한꺼번에 구매를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복용한 적은 없다라고 청와대에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김병민 의원님, 예. 비아그라와 88정 등의 소위 발기부전 치료제가 뭐 혈관 기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고산지대에 가면은 이 기압이 좀 세기 때문에 혈관이 좀 막혀서 고산병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좀 청와대의 조금 전 이 해명이 좀 납득이 되십니까? 그러게요. 이게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이런 아마 여기를 이제 고산국 방문으로 아마 봤던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치료제로 구매를 했다라는 얘기고 현재까지 아직 한정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의 청와대 해명이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또한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고산병 치료를 하기 위한 약품이 꼭 비아그라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고산병 치료제가 있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고산병 치료제를 사면 되는 건데 예. 뭐하러 이게 이제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기록물들이 남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께 오해를 살 만한 행동들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뭐라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은 예. 어르신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은 꼭 이렇게 비아그라 한두 정 선물로 주고받는 게 굉장히 기뻐하고 흡족해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을 즐거워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혹시나 청와대에 계신 분들 중에 경호실 직원들은 뭐 저처럼 젊은 사람들이겠으니까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혹시나 수석급 이상이 되시는 어르신들께서 이것들을 예산의 그러니까 목적의 사용으로 비아그라를 혹시나 한두 정 이렇게 쓰신 건 아닌 건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도 있을 거예요. 예. 뭐 한 정도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쾌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이제 그 고산지대 방문 전에 샀다는 거니까 김상희 의원실 자료에 비아그라를 언제 샀는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기간도 좀 명확하게 밝혀주면은 국민들의 오해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비아그라를 구매한 데가 대통령 경호실 위주로 돼 있고 대통령 경호실의 직원들은 신체 건강하고 또 이 젊은 경호 요원 위주로 지금 배치가 돼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청와대 수석이나 다른 분들을 위한 용도로 비아그라를 구매했더라도 고산병 치료를 위해 구매했더라도 구매한 주체가 대통령 경호실인 것도 조금은 석연치 않아요? 그렇죠. 뭐 일단 대통령 주사제 등을 포함해서. 네, 지금은 전반적으로 뭐 주사제나 어떤 비타민제나 지금 구입한 비용이 2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뭐 2천만 원이라는 건 결국 어쨌든 우리 국민 세금으로 쓰여진 건데, 그래서 이게 뭐 비아그라가 그러니까 고산병 치료에 효과가 있어서 했다라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니까 저는 딱 저 얘기를 듣자마자 왜 그럼 쓰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네. 처음에 그 청와대가 어저께 이제 해명할 적에는 이제 경호실이나 비서실 이름으로 그 약 처방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 해명 자체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게다가 비아그라까지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사람들이 또 7시간과 연관된 건 아니야. 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예. 그러니까 해명이 서로 연결이 안 되니까 계속 사람들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 세금을 가지고 왜 저렇게 뭐 태반 주사나 저도 요즘 그 청와대 때문에 많은 주사를 배우고 있는데 태반 주사, 감초 주사 이런 것을 왜 구입을 했고 실제 누구한테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이게 국민 세금이 쓰여지게 정말 적절한 곳인지 청와대가 조금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는 것이 이런 논란을 좀 빨리 잠재우는 데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진 전 의원님 예전에 요즘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뭐 국회의원 분들이나 네. 아니면 국회의원 뭐 수석 보좌관 분들이 뭐 처방전이 있어야 하지만 나쁜 관례적으로 처방전 없이 뭐 구매해서 야 너네 뭐 수고한다라고 뭐 나눠줬던 경우도 저는 국회 취재하면서 종종 보긴 했거든요. 난 그런 거 못 봤거든요. 의원님 실은 못 봤군요. 진짜 못 봤어요. 예. 근데 아니 주사가 이렇게 많은 줄도 몰랐어요. 네. 마늘 주사, 태반 주사라는 것밖에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감초 주사, 배곡 주사, 신데렐라 주사. 예. 제가 배운 거는 학교 다닐 때
정철의 장진 주사밖에 못 배웠어요. 그런데 난 비아그라 문제만은 청와대 말을 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와대 해명이 맞다. 왜냐? 예. 제가 고산지대 가봤거든요. 네. 저 에콰도르에 4,000m 넘는 데 가봤는데 나이 많은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 더 헉헉대고 힘들어해요. 아, 그렇군요. 왜냐면 산소 요구량이 많대요. 예. 움직이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 경호원 이런 사람들이 고산지대에서 일을 하려면은 그게 필요하다는 건 지금 그 경험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비아그라는 진짜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썼다면은 정말 부끄러운 일, 창피스러운 일이죠. 예. 그런데 이것만은 청와대의 말을 좀 믿어도 되지 않겠나. 예. 근데 뭐 마늘주사, 뭐 감초주사, 배국주사 이런 것은 정말 왜 그랬을까? 이런 주사를 맞고 떠받들어야 될 만큼 대통령은 허약하신가? 예. 어디가 편찮으신가? 그런 생각이 다 나요. 예. 태반주사 저 집식구가 평생 2번쯤 내가 나한테 얘기한 걸 기억을 하는데 워낙 허약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엄청 비싼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가격은 모르는데. 근데 이걸 그렇게 많이 구입했다? 어디 편찮으신가 그런 생각이 다 들어요. 네. 근데 비아그라라는 부끄러운 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고 온갖 추측을 다 하는데 사실은 그 청와대 경호원들의 젊은 경호원들이 고산지대에 가면은 오히려 쓰러지고 헉헉대요. 근육도 많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만큼 산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한다. 그렇대요. 예. 그래 가서 다선 의원들을 모시고 온 젊은 의원들이 고지대에 갈 때 그런데 저 의원님 잘못이겠습니다 하는데 지가 쓰러진대요. 그럼 자기가 오히려 쓰러진다. 다선 의원들이 이 사람은 왜 그러나 너무 힘듭니다 막 그래서 고산지대 예. 4천 넘으면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는 난 청와대 말을 믿고 싶어요. 청와대 해명이 맞을 것이다. 해명은 맞을 것 같아요. 네. 비아그라와 폐폐전 관련해서. 라고 네. 생각한 게 저 중에 일부 주사 같은 경우에 의존성이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성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어려운데 의존성이 높은 게 있고 많은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저런 거를 무작위로 섞어서 쓰다 보면 부작용이 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면역 치료제를 구매한 것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주사를 맞더라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치의 총괄적인 관리 하에서 어떤 약을 대통령이 맞고 있는지 알아야지 이 약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자문위의 요청으로 이해해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구매를 해가지고 또 이 중에서 뭐 많이 맞으셨을 텐데 그게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것도 심각하죠. 비아그라와 88정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주사제 종류로만 살펴보면 1,500여 개, 금액은 2천만 원어치의 각종 주사제들을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사제가 누구를 위한 구입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청와대 입장 보시죠. 경호원 등 청와대 전 근무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정상적으로 구매가 된 것이다. 청와대에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정성희 위원님, 청와대 경호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배곡주사 이게 건강 관리를 위한 거다기보다는 피부 미용을 위한 것 위주 아닙니까? 저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아까 예. 비아그라 말은 저는 청와대 말을 아까 말대로 이기진 전 의원님처럼 믿는데요. 저거는 믿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역시 똑같이 어저께 석간부터 나온 보도라서 이제 오후에 제가 아는 의사들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저 용도는 이렇게 갱년기, 뭐 제 나이 또래 여성들한테 많이 처방이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별로 많이 맞지 않는 종류랍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게 다 거의 여성들, 물론 마늘주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감기 초기에도 이제 많이 처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거의 여성들, 갱년기 여성들한테 이제 처방이 많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 처방전 있어야 됩니까? 주사제들은. 그쵸. 예. 의사들이 처방을 해야지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쉽게 말해서 구입해가지고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청와대 경호실, 물론 경호실에 여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남자 경호원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청와대에서 복무하는 여성 경호원이라면 가장 심신이 건강한 상태라 저것이 필요 없을 걸로 봐서 저거는 이제 누가 봐도 박 대통령이 주로 맞은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서 또 300개는 다른 것보다 분명히 이제 미용의 목적으로 예. 있는 것이 이제 분명해 보인다. 그렇게 돼서 대통령이 좀 미용과 관련해서 주사제를 좀 많이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도 사실 갱년기라 이제 그런 갱년 증세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럴 예. 때마다
사람들이 그런 주사가 좋다더라는 얘기를 하면은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저는 호르몬 약을 먹거든요. 호르몬 약 한 달에 5,000원입니다. 건강 전문 의약품이라 한 달 치료비가 5,000원 정도,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면 약을 먹을 수가 한 있어요. 달치 5,000원이면 호르몬 치료제는 매우 싸군요. 그 처방전이 이제 대신에 필요하죠. 예.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된다는 건데 대통령이 그런 요법보다는 좀 주사를. 이제 그 의료 급여가 안 되는 주사제에 대해 좀 많이 의존하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이 주사제는 청와대 해명과 달리 분명 대통령을 위한 구매일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 정 의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 같은 피부 미용을 위한 주사제들이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주사를 계속 맞다 보면 주사를 맞는 사람의 주사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태반 주사 등 청와대가 구입한 주사제들은 주름 개선처럼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태반 안에 주요한 영양 성분들이 좀 있거든요. 갱년기 증상 개선이나 뭐 그런 목적으로 실제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주사를 맞던 사람이 어느 순간 끊게 되면 피부 노화는 다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정상적으로 자기 동기들이 늙어가는 속도로 다시 맞춰지는 거죠. 일부 전문가들은 태반 주사가 중독성은 없지만 계속 투약해야 효과가 지속되므로 오래 처방을 받다 보면 계속 투약하고 싶은 의존성을 보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주사를 맞지 않으면 그동안 늦췄던 피부 노화가 곧바로 시작되므로 또 맞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청와대 해명과는 달리 이런 각종 주사제가 대통령을 위한 2,000여 개의 주사제가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면 그 부작용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느냐라는 반문이 가능한데요. 어떤 주사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저희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태반 주사부터 부작용을 하나씩 좀 자세히 보실까요? 태반 주사의 부작용은요. 감염성 전파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감염성 바이러스나 뭔가 질병에 굉장히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오한, 발열 등 과민 반응을 유도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간 기능 장애, 급성 신부전, 혈소판 감소, 알레르기 반응, 마늘 주사의 부작용은 쇼크 등 과민 반응, 설사, 두통. 이 쇼크는 상당히 위험한 부작용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크와 호흡곤란, 그리고 일명 감초 주사는 호흡곤란, 무력감, 근력 저하, 그리고 하이드코트 크림은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 등등. 이런 주사제들이 무조건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의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았고 이 같은 부작용에 조금 전 황규락 기자가 보도한 것처럼 심각한 의존성까지 동반된다는 것. 김 의원님,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게 피부에 좋다고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한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일단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 오면 치료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치료를 목적으로 이런 주사들을 처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주사 놔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이 사람에 대해서 환자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을 치료할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청와대 입장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거는 누군가가 아픈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의 피부가 좋다 아니면 조금 뭐 영양제가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런 제품들을 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부작용들이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대통령이 맞으셨다가 그런 부작용이 생겨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청와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경호실 직원들이 이런 주사들을 맞고 혹여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이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을 가지고 국가의 예산을 투자해서 청와대에서 이런 부분들을 구매하고 투약했다라는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주사제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시선은 바로 세월호 7시간과도 연결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아직 청와대는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춘 전 대통령 실장이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성을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지 한번 보실까요? 대통령의 집무실이 본관, 비서동, 관저, 영빈관의 산재에 있어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해도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다. 내가 관저에는 가도 대통령의 침실인 안방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무슨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나는 대통령 말을 믿고 확신하고 있지만 사실 그걸 물어볼 수가 없었다. 여성 대통령이라 그걸 묻는 건 결례라고 생각했다. 이 칼럼. 온 국민의 관심사가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대통령이 뭘 했는가.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 보고를 받았으면 맨발바람이라도 뛰쳐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당연한 건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왜 안 나오시고 뭐 했습니까? 물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유영하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김기춘 실장도 마찬가지고 자꾸 여성을 거들먹거리는 거 굉장히 여성으로서 기분이 나쁩니다. 이거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의 정치인, 지도자, 무엇보다 권력의 최고층에 있는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것을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 7시간이라는 거는 분명히 근무 시간, 업무 시간이고 게다가 사람들이 300명 이상이 물에 빠지면서 수장당하고 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 7시간이라는 건 당장 그 위기의 순간에는 7분 7초가 급한데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묻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지역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라는 식으로만 해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간단하다고 봅니다. 내가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다고 밝히면 되는데 계속 사람들은 변명을 하려고 하고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덮으려고만 하고 가장 가깝다는 그 왕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김기춘 실장마저 그 시간 동안 뭘 했는지 물어보지 못했다라는 게 도대체 청와대 내에서 소통 부조가 얼마나 막혀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고요. 그 7시간 전에 어저께 이제 아베 총리, 제가 일본이 한번 불어올 때가 있었어요. 어제 예. 아베 총리 때문이었는데, 아베가 지금 이제 아르헨티나에 있습니다. 어제 오전 7시인가 그 7.2의 강진이 있었는데요. 아베는 외국에 있으면서도 1시간 20분 만에 생중계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지금 지진에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피하시라. 1시간 20분 만에 나왔고요. 지난 4월에 6점 몇의 강진이 나왔죠. 그것도 26분 만에 아베 총리는 TV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예. 국민을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7시간이고 아베 총리는 26분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김기춘 실장이 여러 가지 그 책임도 많지만 그 7시간에 대해서는 어떤 저런 식의 어떤 해명은 오히려 오해를 더 불러일으키는 대통령이 더 안 좋은 그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도 이제 같은 여성으로서 저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데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뽑은 거는 여성이라서 뽑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에 수행할 적합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걸 여성이라는 걸로 일반화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한테 저런 그 세월호 7시간에 뭘 했는지 물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 국회 청문회 그때 정무위 감사에 나와서 대통령은 어디든지 근무하든지 그것은 대통령의 직무실이다라고 얘기를 김기춘 실장이 했는데 맞습니다. 맞지만은 우리는 그 대통령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건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가진 적어도 저런 독특한 어떤 지금 물어볼 수 없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대면복을 싫어한다. 혼자서 저녁 식사를 하신다는 것은 여자들이 보통 그러지 않습니다. 여자들은요, 혼자 있을 때는 점심에 가족이랑 남편이랑 애들 다 학교 간 다음에 혼자 점심 먹을 땐 찬물에 밥 말아 먹고 멸치 대가리 이렇게 먹으면서 먹는 게 여자들이고 이렇게 차려주고 같이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저것은 대통령의 여성성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캐릭터, 성격, 비밀주의에 대해서 비롯된 문제이지 여성성에서 비롯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기춘 비서실장,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에 복귀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 실장으로서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면 그것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실정도 큰 부분이라는 것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도직구 신문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 상속 포기 각서까지 썼던 것으로 오늘 드러났습니다. 정유라 씨는 왜 상속 포기 각서를 썼을까? 상속 포기 각서는 누구에게 썼을까? 상속을 도대체 얼마나 받을 예정이었을까? 뭐 등등 궁금증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력물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먼저 상속 포기 각서입니다. 본인은 최순실님의 자녀로서 여기서는 자필로 쓰게 했습니다. 각서이니만큼 중요한 부분은 자필로 썼는데 상속 포기 각서. 본인은 최순실님의 자녀로서
아래 상속 물건에 대한 일체의 상속을 포기하고 아래 상속자에게 전권 상속된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각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날인하고 인감을 첨부합니다. 피상속인 최순실, 상속 물건 강남구 신사동 6번지. 야, 6번지가 다 상속 대상이에요? 정유연, 상기 상속 물건의 전권 상속자 성명 정유연, 주민등록번호 9610-2 이렇게, 주소는 관악구 신림동? 관악구 신림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은 당시 정유라 씨의 남자친구의 자취방인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종합해보면 정유라 씨는 이 상속 포기 각서를 남자친구의 자취방에 당시 머물면서 엄마인 최순실 씨에게 써주었던 겁니다. 이 상속 포기 각서에 담겨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김병민 의원님. 예. 언제, 왜, 어떠한 이유로 이런 상속 포기 각서를 쓴 거죠, 정유라 씨는?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정유라 씨가 부모 몰래 남자친구를 만나고 애를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정유라 씨가 끊임없이 아이를 낳겠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만큼은 정유라 씨가 했던 모든 행동 중에 가장 기특한 행동이라고 박수 쳐주고 싶은 건 아이를 낳겠다라고 하는 행동. 근데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 아이 낳을 거면은 상속 포기 각서 쓰고 나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와 같은 상속 포기 각서를 썼다라는 건데, 참 최순실 씨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돈인 것 같아요. 돈. 그러니까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말을 안 들으면 너한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협박인 거죠. 우리가 어저께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최순실 씨가 엄마한테 쫓아가서 얘기해갖고 엄마인 임선희 씨가 언니인 최순득 씨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죠. 돈 빨리 줘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피보다 진한 건 돈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피보다 진한 건 돈이다. 돈이다. 물도 네, 아니고 돈이다.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철저히 보여준 것 같고요. 또 이미 유연 씨한테 그 물려줬던,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땅, 강원도의 땅을 공동 명의로 해놨는데, 야, 그것마저도 너 뺏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증언들이 예. 나오게 돼요. 근데 결국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나중에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는 독일에 가서 비대기 호텔 매입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또 유라 씨 이름으로 막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름의 반협박조로 상속 포기 각서를 쓰게 시켰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싶고요. 남자친구랑 빨리 헤어져. 안 그러면 네. 상속 포기 각서. 근데 상속 포기 각서까지 쓴 거군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시 관악구 신림동 남자친구 자취방에 같이 살았던 정유라 씨의 남자친구에게도 문서 하나를 받습니다. 각서는 아니고 다짐서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저 신모모 이름이죠. 는 태어날 아이의 책임 문제에 관하여 부모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저의 부모님과 유연희 부모님께 절대로 의지하지 않고서 저희들만의 힘으로 아이를 책임지고 키울 것을 맹세합니다. 저희들만의 힘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돈에 대해서 뭔가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됐는데 맞습니까? 지원받지 않겠다는 얘기인데요. 저 둘이 가출해서 살면서 우리 그때 보도됐던 게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용돈을 썼다라는 거잖아요. 이 정도 쓰는 것 정도를 지원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더 큰 지원을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독일에서 지냈던 정유라 씨와 아이에 대한 그런 생활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기억나시죠? 사진 한 장. 6월 달에 비덱 타운호스 호텔에서 개업식 때 환하게 웃고 있었던 정유라 씨 그리고 최순실 씨 아이에 대한 사진들을 보면서 저런 말들이 사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는 모든 돈들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정하게 받아가야 될 돈들을 불공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착취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저 정유연 씨가 지금 현재 독일에 아직도 있는 걸로 밝혀져 있고 아이 아빠도 독일에 같이 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은데요. 예.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유연 씨가 저지른 법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겠지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 아이까지 상처받을까 봐라는 생각이 저는 아빠로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기진 전 의원님, 뭐 아이도 다 키워보셨고 손자 손녀까지 네. 보셨기 때문에 손자만 둘이에요. 손자만 둘 보셨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그때 정유라에게 상속 포기 각서 뭐 법적으로 효과는 없다고 하더군요. 이제 다짐서가 유행하겠군요. 다짐서가 유행하겠다. 예. 다짐서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걸 보는 순간에
나이도 차지하는 것이 남자친구를 만나서 저렇게 한 것을 봤을 때 부모로서 참 참담했겠죠. 네. 그러나 기왕 그렇게 된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이 아이들의 문제를, 장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모의 걱정과 따뜻한 심정이 아니라 우선 재산, 얘가 들어와서 이런 난 모르는 어떤 놈이 들어와서 우리 집을 힘들게 할 것이다 하는 생각에 똑같은 다짐서라는 형식의 걸 만들어서 네가 키워라 뭐 이것까지 다 하고, 그 최순실 씨라는 사람이 이번에 참 큰일을 저지른 그 핵에 서 있는데 기본적인 심성이 좀 잔인한 사람이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나중에 독일에서 딸을 위해서 뭘 하고 뭐 이대를 어떻게 입학시키고 한 이런 걸 보면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끔찍한데, 그것이 진정한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냐? 그걸 느끼지 못하는 대목을 여기서 볼 수 있겠어요. 예.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참 참담하고 당황하겠죠.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은 결혼할 수 있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예. 아기 낳을 수 있는 나이고. 근데 이런 장치를 만들면서까지 윽박질렀다? 좀 성격이 좀 잔인한 사람이 아닌가, 부모답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정유라 씨가 학교 수업을 제대로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행평가,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를 만점 가까운 점수를 받습니다. 한 가지 의문입니다. 해당 교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떠한 이유로 정유라 씨에게 수행평가 점수를 만점을 줬을까? 해당 교사가 수행평가 만점에 대한 이유를 해명했습니다. 만점을 준 이유는 정유라가 제 앞에서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만점을 줬다. 그리고요, 궁색한 이유. 정말 궁색한 별명이죠. 자작시를 잘 썼고 이런 능력을 반영해 태도 점수를 줬다라고 해당 담임 교사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성희 위원님, 예의 바르면 수행평가 막 만점 줘도 됩니까? 할 말이 많습니다. 수행평가 때문에 중고생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만점 하면은 내신 평가하는데,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70점이고 수행평가 점수가 30%입니다. 수행평가는 이제 이런 걸로 평가해요. 수업 과제 준비도, 그러니까 교과서 잘 있냐, 뭐 웬만하면 다 주죠. 교과서 있냐, 노트 잘 있냐. 그 다음에 수업 과제 참여도, 뭐 이렇게 열심히 질문하고 뭐 이렇게 프로젝트 할 때 이렇게 자기 거 해오느냐. 그 다음에 태도 점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게 얼마나 이제 대학 진학이나 이런 거에 이제 민감한지 1점만 깎여도, 뭐 저는 아들이라 좀 덜한데 딸 같은 경우는 집에 와서 뭐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1, 2점 사이에. 그래서 사실 요즘 학교에서 보면 체벌이 있습니까? 아니면 벌점이 있습니까? 그 교육감들이 들어오면서 다 없어졌어요. 매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을 컨트롤하는 방법으로서 수행평가를 가지고 이제 교사들이 학생들을 주로 이제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이제 증거니 뭐가 나오냐면은 얼마나 수행평가 점수가 주관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태도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다는 거 누가 결정합니까? 교사들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이 이렇게 주관적인 판단으로 만점을 줬다 하는 것이 이제 공분을 일으키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여기 촛불시위까지 나오게 하는 배경이 되는 건데, 이 선생님 좀 말씀 좀 신중하게 하셔서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승복을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주관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주관이라는 게 객관성이 바탕이 된 주관과 권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이다. 나 왜 하버드 대학 떨어졌어요? 라고 하면 그게 안 통하는 게, 우리가 볼 때 너보다 얘가 낫다고 종합적으로 판단이 된다 라고 해서 끝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점수로 줄 세우는 시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1등부터 뭐 60만 등까지 옛날 학력고사로 해가지고 해야지 제일 공정하지. 뭐 수행평가고 논술이고 뭐 면접이고 다 없애자,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그런 시대를 거꾸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 정유라 씨의 상속 포기 각서, 그리고 정유라 씨 남편의 다짐서, 과연 최순실 씨가 이 정유라 씨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골먹이를 썩였는지, 국정은 그렇게 농단했으면서도 자식 문제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특종으로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들은 직후 박 대통령 측근에게 최순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준비가 안 됐군요. 최순실 씨가 내 앞에선 조용하더니 국민이 싫어할 일은 혼자 다 하고 다녔다. 라고 뒤늦게 개탄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혀 몰랐다. 윤 실장님. 저는 참 말이 잘 안 나네요. 대통령이 그 전략을 확실히 정한 것 같아요. 욕 먹어도 상관없다. 나의 말하자면 형량이라든지 법적 책임을 최소한 피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몰랐다잖아요. 몰랐다. 예. 그러니까 그거 모르는 게 무능하지 않냐라고 하면 그 무능하다고 욕해도 할 수 없는데 나는 몰랐다 전략인 거죠. 아까 김기춘 실장 이야기 나왔지만은 김 실장이 쭉 입을 다물고 있다가 어제부터 이렇게 쭉 입을 열기 시작하던데 이분도 제가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게 7시간 몰랐다. 최순실 몰랐다. 비서실장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3인방이 안 가르쳐줘가지고 몰랐다. 김영한 민정수석의 그 비망록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문화예술계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박지원 의원의 고소해라 하는 거. 그건 난 모르는 일이다. 그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써놨을 거다. 이 정부에서 지금 책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몰랐다예요. 다 몰랐다. 누가 압니까? 최순실 씨가 알죠. 최순실 씨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박 대통령이 부탁해가지고 해줬다. 두 사람 대진해야죠. 박근혜 대통령이 내 앞에서는 최순실 씨가 그렇게 조용하더니 국민이 저렇게 싫어할 일 하고 다니는지 몰랐다. 이제 와서야 최순실 씨의 정체를 대통령이 안 겁니까?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발언인 겁니까? 저는 이제 후자로 보는데요. 예. 대통령이 이번에 검찰 수사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K스포츠 미르재단에 대한 그 모금, 그거 내가 지시한 거 맞지만 그건 완전히 통치행위로서 선의로 했다. 선의.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이 최순실의 이런 국정농단에서 알지 못했다. 그것은 이제 검찰에 대한 청와대 지금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사람들의 방어 논리입니다. 예. 내가 한 건 통치 행위로서 국민들을 위한 선의였고 두 번째, 그 선의를 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 최순실이 그렇게 장난질을 치는지 몰랐다. 두 가지가 검찰 수사에 대한 이제 방어막입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우리가 했지만 과거에도 오늘 어느 칼럼에도 지적이 됐지만 선의 어떤 의도는 그 결과의 어떤 그런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 책임을 져야지. 내가 어떤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을 살인하고 나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을 제거하면 우리 사회가 좋아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살해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살해한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선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난 정말 몰랐다. 난 사실은 박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이 최순실의 어떤 비리나 이런 거에서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 몰랐다는 것 자체도 대통령의 책임이 면책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오늘의 어떤 저런 그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저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나오는 반응에 대해서는 좀 국민으로서는 황당하다. 또 예. 몰랐다면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계진 전 의원님, 최순실이 국민들이 싫어할 일 다 하고 다녔다. 이거 대통령 이제 와서 몰랐다라는 게 대통령의 말씀이신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98년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 대구 달성에 도전할 당시에도 상대방 진영에서 최태민, 최순실 일가에서 대통령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때부터 했던 말 아닙니까? 주변에서.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수석들도 그렇고 끌려간 행정관들도 그렇고 전 비서들도 그렇고 김기춘 전 실장님도 그렇고 대통령 당신 자신도 그렇고 이 사태에서 누군가 한 사람쯤은 그래도 모든 건 내 책임이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김기춘 실장도 내 책임이 크다라는 말을 한다든지 또는 수석들도 내 책임이 크다. 잘못 모셨다. 또 대통령은 모든 것은 오히려 내 책임이다 이렇게 나가야 국민들이 그래도 그나마 이 상황에서 위로를 받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 난 몰랐다 아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정말 국민들은 어떻게 위로받을 데가 없네요. 네. 그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최순실이 이럴 줄 몰랐다는 박근혜 대통령. 검찰의 수사 일정을 사실상 청와대는 거부했습니다.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뿔이 단단히 난 검찰이 대통령을 향해서 녹취록 파일 조금만 공개해도 난리가 날 것이다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검찰의 입장 한번 보시죠.
네, 검찰이 파일을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다. 이 녹취 파일, 정호성 휴대전화에 있었던 녹취 파일 아닙니까?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겨주기 위해 정호성에게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다. 정 의원님, 이거 뭐 검찰이 단단히 화가 났다. 그렇죠. 우리가 검찰을 흔히 권력의 신하라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레임덕이고 대통령 식물 대통령이 되는 상황에서 뭐 검찰에 눈치가 볼 게 없는지 저런 말까지 했는데요.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검찰에서 몇 명의 이제 그 검사들이 기자들한테 흘리고 있는 거죠. 흘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이것을 까게 되면은 곤란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은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바로 뒤집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최순실이 이렇게 분탕질을 치는지 대통령 몰랐다고 하지만 그 파일이 공개되면은 챙겨주려 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구체적인 지시로 드러나 있다고 하니까 그걸 뒤집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얘기도 했죠. 검찰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나오면은 창고 대방출을 하겠다. 창고대 방출하겠다. 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 창고를 다 까면은 다 드러나게 되면은 대통령이 이제 꼼짝 못하게 되는 거고 지금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 유영아 변호인 얘기대로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하지 않은 그 공소장이라 우리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지만은 지금 검찰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충분히 공소가 유지될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를 압박하는 내용 중에서 저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이 칼럼 과연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창고 대방출하겠다. 검찰이 뭐 이런 웃지 못할 얘기까지 했다는데 그 10초 네.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길래? 그러니까 저도 참 궁금하네요. 예. 그런데 이제 아마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정호성 씨의 휴대전화에 어떤 내용이 녹취록이 담겨 있는 것인가,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다이어리에 어떤 내용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는 것인가, 이 두 개만 이렇게 보더라도 그동안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를 확신할 수 있다. 이것을 증거로 지금 검찰이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보도를 종합하면 그런 거죠. 일단 대통령이 그 얘기 있었잖아요. 최순실 선생님한테 컨펌 받았냐? 네. 라는 식으로 해서 정말 어떤 일종의 결재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멘트들이 있었다고 하고, 또 역으로 최순실 씨가 정호성 씨를 통해서 박 대통령에게 이거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전달책으로 정호성 씨를 중간에 놓고 여러 가지 어떤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정말 한 10초 정도만 들어도 저희들은 끔찍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근데 저는 이제 하나 검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처음부터 의심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네. 저는 여전히 그 의심을 거둬들이지는 않고 있는데, 일종의 유영아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워딩이나 반응, 태도를 보고 요즘 좀 감정 싸움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검찰과 청와대 간의 감정 싸움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결은 어쨌든 특검이라는 게 검찰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특검이잖아요. 본인들의 어떤 실수나 어떤 정황들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어떤 명분 싹지 어떤 개념 속에서 지금 굉장히 막판에 어떤 스퍼트를 좀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검찰의 공갈성 성격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특검 때문에 수사를 종료해야 되니까 네. 사실 나 이런 것도 있는데 대통령이 수사 안 받아서 우리가 못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요. 책임 떠넘기기. 예, 그러니까 명분 쌓기 듣고 국민들 앞에서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대통령이 반응하지 못해서 우리 못했어라고 이렇게 명분을 쌓을 수도 있는 거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지. 저는 갑자기 검찰이 개가천선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특검이 검찰도 수사해야 된다. 저는 특히 정윤회 문건 관련해서는 당시 담당했던 검사들 먼저 수사해내야 된다고 제가 봅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해보자면요. 검찰은 정의 착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지금 이제 검찰 입장에서 뭐가 유리하냐, 그렇게 접근하는 게 사태 파악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검찰은 지금 대통령한테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이 칼로 대통령을 베지 못하면은 그 칼에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예. 저는 유영아 변호사 같은 사람 보면은 지금 청와대를 보면 좀 의심스러운 게 있는 게, 과연 유영아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하고 뭘 했는지 다 알까? 대통령이 이야기해줘야 아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최순실, 정호성 셋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해줘야 아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정호성, 최순실 구속돼 있죠. 그러니까 유영아 변호사 같은 사람은 그 사람들과 접촉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대통령한테 A부터 Z까지 다 들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은 검찰은 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변호인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거예요. 예. 두 번째 말하고 싶은 이제 10초에 대한 게 뭘까? 우리 짐작 가능한 게 있죠. 이미 증명이 된 것만 해도 왜 노태강 국장, 진재수 과장 같은 사람한테 대해가지고 콕 이름 찍어가지고 말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하더라. 사람들이다. 장관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대통령이 과장 이름 이야기해가지고, 그리고 몇 달 있다가 또 그 사람들이 아직도 공직에 있어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고 10초를 들었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최근에 들었던 거 중에 제일 황당한 것이 그 KD 코퍼레이션인가요? 예. 정유라 씨의 친구 아빠 회사. 정몽구 회장이 황당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독대를 했는데 뭐 한 2조 정도 투자를 해주십시오. 뭐 어디 공장을 지으십시오. 왜 외국에만 하고 한국에만 합니까? 예. 라고 하면 부담이 되면서도 대통령이 말할 수 있는 수준이구나 하는 건데 2조 정도면 아니 그 2조가 됐든 2천억이 됐건 예. 그런 이제 규모의 이제 명분이면 근데 어디서 정말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회사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참 좋은 회사입니다. 챙겨봐 주세요 하니까 몇 억어치만 사주세요. 정몽구 회장도 예. 나가지고 밑에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있더라 찾아봐라고 하니까 그거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황당했겠어요. 정무부 회장은 그랬겠죠. 야, 그 KD 코퍼레이션에서 도대체 뭘 만드니? 그러니까 그 흡착제 그리고 비슷한 거 만듭니다. 그다음에 예. 제가 현대에 만약에 임원이었으면은 분명히 알아보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대통령이 이랬을 거냐. 근데 정유라 친구 아빠가 하는 회사인지 현대에서 이걸 알 방도가 있었겠습니까? 예. 황당했겠죠. 황당했을 겁니다. 최순실 씨. 캐도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세계일보가 최순실 씨의 운전기사 증언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처음 정계 입문 때부터 사실상 최순실 씨가 배후에서 조정을 해왔다. 운전기사는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운전기사의 2차 폭로가 보도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오늘 운전기사의 2차 폭로는 더욱더 적나라합니다. 당시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면전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아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자마자 박 대통령을 향해서 최순실 씨는 자기가 아직도 공주인 줄 아나 봐. 대통령의 험담까지 했다고 운전기사는 폭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순실이가 많이 하는 막 떠들래. 내가 봐서 그런 거 해. 뭐는 어떻게 저거는 어떻게 그렇구나. 야 이거 뭐 아침부터 자기가 공주인지 아나 봐? 뭐라고요? 자기가 아직 공주인지 아나 봐. 그래. 하는 얘기가 이제 공주인가 봐 할 때 언제쯤이었어? 한 2000년도 되는 것 같아. 순실이하고 저 엄마하고 타고 가면서 벌써 타고 순실이가 전화하고 그런 데니까 전화하고 끝나고는 엄마 자기가 아직 공주인지 아나 봐? 그런 소리 잘해요. 박근혜 대통령의 면전에선 그렇게 좋은 말만 골라 하더니 차를 타고 자신의 엄마와 함께 가면서 엄마 아직도 지가 공주인 줄 아나 봐 라고 차 안에서 엄마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운전기사는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운전기사의 2차 폭로 저희가 출력물로 상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최순실, 박의 일상을 완전히 장악했었다. 17년 운전기사의 폭로 2탄입니다. 최순실에 대해서 운전기사는 어떻게 기억을 할까?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성도 안 붙입니다. 순실이는 상스럽지는 않지만 보스 기질이 있다. 옛날에 한명회가 있었다면 지금은 최명회다. 최순실 한명회. 콩나물 대가리 하나부터 시장 봐주는 것까지 박 대통령 아무것도 못한다. 그냥 상징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운전기사가 마치 정말로 공주님과 같았다.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공주라고 보면 된다. 공주는 뭘 모르잖아요. 저 양반이 참 뭘 모른다. 최순실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른다. 운전기사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최 씨 일가는 악마라고 보면 됩니다. 아버지 때부터 박 대통령의 정신과 마음, 영혼까지 다 빼앗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었던 표현 아닙니까? 당시에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이 공국에게 정보 보고했던 내용이 바로 최태민이 박근혜 당시 영예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운전기사도 똑같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운전기사의 폭로 계속됩니다. 두 번째인데요. 순실이가 대통령에게 많이 전화를 하는 편이었다.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가 끝난 뒤 아직도 지가 공주인 줄 아나 봐라는 말을 잘했다. 야, 정말 분개하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철저하게 이용하면서 자신의 배를 불렸던 최순실이 정작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그때부터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히 그 남매를 배제했다. 근령지만. 오죽하면 근령이도 마찬가지로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삼성동 사저 집 출입도 최순실 씨가 파견한 경호 인력이 철통같이 짚고 있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털어놨습니다.
박근영 그리고 박지만 씨의 측근들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심어서 자기네 이외에는 대통령과 통하고 뭐고 못하게 했다. 접촉 자체를 못하게 했다. 대통령과의 인연을 끄는 장본인이 바로 최순실 씨였다라고 운전기사는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운전기사의 폭로 계속됩니다. 한 번은 박 대통령이 아버지 최태민이 전화가 안 된다.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이 전화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 뭐 기사가 왜 전화가 안 되는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박 대통령이 2달째인지 석 달째인지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당시 왜 연락이 안 됐느냐 하면 계속됩니다. 박 대통령이 얼마 후 다시 모 기사에게 또 물었다고 하더라. 석 달째 최 회장 연락이 안 돼요. 집에 가서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모 기사가 알아보니 최태민은 이미 석 달 전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러니까 최순실 일가가 최태민 씨의 죽음조차 박근혜 대통령에게 철저히 숨겨왔다. 최태민의 죽음도 숨기면서 당시 박근혜 영예와 박근혜 의원을 이용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사악하다는 것이다. 운전기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 칼럼, 운전기사의 폭로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충격적인데 크게 세 가지 결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결은 박 대통령을 향해서 지가 공주인 줄 안다. 험담했다. 두 번째는 경호실 인력까지도 최순실 씨 쪽에서 나와서 박지만, 박근영 접촉을 차단했다. 세 번째는 최태민의 죽음까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숨겼다. 지금 운전기사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리고 정두환 전 의원도 이제 여러 가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태민 씨가 했던 일을 최순실 씨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영예를 팔아서 재벌들에게 돈을 뜯어서 부를 축적한 것과 지금 최순실 씨가 뭐 K 스포츠 재단이나 미래재단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뭐 횡령을 하려고 했던 그런 혐의들, 그러니까 재산 증식의 과정도 똑같고요. 당시 최태민 씨가 사실 뭐 뒤에 뭐 미행까지 붙이면서 당시 영예가 어디 갈 때 뒤에 그 뭐 형제들이나 이런 그 주변 사람들 만날까봐 굉장히 차단을 했다고 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죠. 최순실 씨는 형제지간에 이간질을 하면서 그 근령 씨와 지만 씨를 만나지 못하게 했던 것도 아버지와 패턴이 똑같고요. 마지막에는 오늘 활용 점정이네요. 이게 험담까지 하면서 저렇게 예. 앞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 비위를 맞추면서 뒤에 가서는 이제 어쨌든 자기 입속을 챙길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잘 했겠지만 뒤에 가서는 또 이렇게 험담을 하는 어떤 막장 드라마를 제가 지금 뭐 진행하고 그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데 너무나 좋지 않은 모든 요소를 한 사람이 저렇게 한 집안이 다 갖출 수 있을까? 굉장히 좀 보면서도 믿겨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하나 여담이지만 공주인 줄 아나 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공주 맞죠? 어쨌든 청와대에서 10몇 년을 사셨던 분이고 사실은 여왕 되려고 청와대 들어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얘기는 뭐 반은 맞는 거고 반은 틀린 말 같습니다. 네. 운전기사가 최순실 씨를 향해서 악마다. 근데 정말 사악하다. 그렇죠. 사실 운전기사와 집에 있는 도우미 아주머니들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결정적인 증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기사에서 나왔어요. 거의 10년 이상을 모셨으니까 내밀한 얘기니까 사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안 보는 데서는 무슨 얘기는 할 수 있죠. 오죽하면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저 밭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어떤 그런 이렇게 돌아서면은 저런 마음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시사점이나 함이라는 거는 이 일가가 박 대통령을 정말 선의로 가까이서 정말 딸처럼 가족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저 가족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청와대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아까 여기 증언이 나오지만 본인이 뭐 한 물건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박 대통령의 잘못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지하철 한번 타봤겠습니까? 버스를 한번 탔겠습니까? 동네 목욕탕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걸 다 대신하면서 저렇게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용해왔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드러나게 될 수 있고 드러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그 최태민 일가의 내 어떤 자매 중에서 그 최순실 씨가 지금 독보적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최순천 씨는 이렇게 막내딸 같은 경우 사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름이 오르내지지 않고 있고 사실 관계도 없지 않다 관계도 없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최순실 씨가 이 중에서 최태민 씨를 가장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닮고 아버지의 사끼랄까 신기랄까 예. 그런 거를 가장 많이 있어서 자기네 그떤 남매까지를 다 자매까지를 하면서 박 대통령을 가장 그 아버지의 그런 걸 간이 받아서 지배해 왔다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한 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박 대통령은 최태민 그 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그냥 꺼렸다 그래요. 그걸 단절하고 싶어하고 그 말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좀 그 부끄러웠던 기억을 예. 하면서 좀 거리를 두려고 했다는 그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필 그 딸에 대해서는 왜 경계심을 그 갖지 못했는지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저는 이 운전기사의 증언을 보면서요, 영화 트루먼 쇼의 한 장면이 갑자기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아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하나의 인물을 가상으로 설정해놓고 그 사람은 자기가 사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건데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세상이 전부 다 세트장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있었고 마지막에 어느 순간인가 그 주인공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세상에서 내가 혼자 놀아나고 있다는 것들을 마지막에 깨닫고 그 문을 박차고 나오게 되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 운전기사의 증언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혹시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운전기사가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랑은 좀 다른 게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최순실 씨 일가와 함께 있었고 적어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운전기사를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오랜 기간 봤으니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들이 이렇게 정말 사악한 이야기들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최순실 씨 일가가 저질렀던 그동안의 행동들에 대해서 좀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혹시나 모르고 있었다면 좀 깨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못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드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고리가 있는데 그 약한 고리 지점들을 건드려서 겉으로는 모든 걸 해줄 것처럼 하지만 뒤에 가선 자기가 어떻게 하면 그 이득을 취할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 바로 최태민 씨가 했던 수법을 그대로 빼다 닮은 모습이죠. 이제 거기에 대한 죗값을 좀 치러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 21세기의 환관의 난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21세기 환관의 환관의 날이다. 이건 정리를 못 하겠네요. 나중에 이 후세의 다큐멘터리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한데 예. 제가 한마디로 좀 정의하자면 이걸 보면서 이 시대의 환관의 난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관의 난. 여성이지만 환관의 난의 주모자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이 불쌍합니다. 국민이 불쌍해요. 운전기사가 이 최순실의 만행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A가 최순실 씨 아버지 최태민 씨의 묘를 단독으로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최태민의 묘 지근거리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즐겨 찾았던 별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순실 씨가 왜 그렇게 최태민 씨의 죽음을 수개월간 당시 박근혜 영예에게 숨겼을까?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정 기자입니다. 현대식으로 지어진 2층 양옥집. 드넓은 정원 울타리엔 조경수가 가지런히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는지 천장엔 페인트 칠이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이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가끔씩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그거거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별장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파란색 지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별장은 최태민 씨 묘역에서 직선 거리로 불과 700m 떨어져 있습니다. 인근엔 유경수 여사가 생전에 종종 찾았던 사찰도 있습니다. 옛날하고 유경 살장했다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길도 박정희를 내어버렸어야 되는. 유 여사가 다닌 사찰은 한때 박 전 대통령의 주치의가 사들였다가 현재는 되판 상태. 박 대통령 별장에 있을 때에 주치의하던 한의사가 계셨어요. 그분이 인연이 있어서 여기. 꿈에서 유경수 여사를 만났다며 주위 인사들을 현혹시켰던 것으로 알려진 최태민 씨. 사후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 일가 곁을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네, 저희 채널A의 최태민 묘지 단독 보도 이후 조금 전 용인시에서 담당 행정관들이 현장 조사에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이 최태민의 묘지가 불법 묘지 조성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해당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용인시 측은 밝혔습니다.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추후 다른 강제 처분을 할 계획이 있다. 용인시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태민 씨의 무덤,
저 호화 무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별장 지근거리에 마련이 됐는데 사실상 불법 묘지 조성인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윤태권 실장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별장 인근에 묘자리를 쓰려 했다. 아니 뭔가 좀 소름 끼치고 무섭습니다. 뭐 돈 있으면은야 좋은 묘 하고 싶겠죠. 하고 싶겠는데 일단 저게 두 가지에서 불법인 게 장묘 허가를 안 받은 것이고 예. 저 땅이 이제 절대농지라고 해요. 아시다시피 절대농지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토지 명의신탁을 해가지고 사놨다고 그래요.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한테 샀는데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는 대신에 뭔가 근저당 같은 걸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죠. 뭐 대포 땅, 대포 통장, 뭐 대포 전화, 대포 무덤. 대포 무덤이다 이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이게 심리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정성희 의원님, 최순실 씨가 운전기사 증언에 따르면 최태민 씨의 사망 소식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3개월간 숨겼습니다. 아마 묘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묘비가 조성된 시기가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몇 달 후에 묘지가 조성이 됐고 언론에도 부고 기사가 났는데 그 수개월간 박 대통령 별장 지근거리에 저 묘자리를 알아보려 했던 건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 별장 주변에 알아보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아까 우리가 증언에 나오지만 박 대통령에게 최태민 씨가 살아있다고 믿게 하려고 했던 정황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살아있다고 믿게 하는 것은 살아있다고는 건 믿음을 통해 가지고 계속 영향력을 이제 주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최태민 씨가 정말 언제 죽었느냐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나왔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언론에 알려진 뭐 세월호 뭐 4월 16일 당일날이 기일이다. 아니다. 뭐 또 몇 개월 전에 죽었다. 그 다음에 죽었다. 이게 알 수가 없는 것이 저 사람들의 일가가 어떤 것도 하나도 정보도 투명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게 있고 또 저 용인시 처인군데 뭐 과거부터도 생거진천 뭐 사거 용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용인이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묘비로 하는 곳인데 거기다가 어떤 풍수지리나 나름대로 좋은 묘자리를 쓴다고 해서 저기를 받았던 것 같은데 마침 하필 거기가 박 대통령 별장과 가까운 곳이라서 지금까지 이제 소위 그런 걸 믿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런 것까지 통해 가지고 박 대통령 일가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니라는 이제 듣기 좋은 말로 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말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다기보다는 용인이 아마 그 묘지를 쓰기 좋은 땅이었고 또 저것이 지금 감옥에 있는 김찬경 씨랑 공동 소유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로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저희가 됐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까지 가다가 이렇게 이 최태민 씨의 묘지까지 불법이다. 하다 묘지까지 불법인데 이게 참 궁금합니다. 왜 불법을 감내하면서 물론 최순실 씨 일가가 돈이 상당히 많았는데 김백미 의원님 굳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살아생전 가장 아꼈던 별장 근처에 묻히고 싶었던 걸까? 그러니까 이게 좀 미스터리입니다. 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묘지에서 도대체 소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혈육에는 박근혜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라 박지만 씨랑 박근영 씨도 있을 텐데 그 두 분이 보게 됐을 경우에 저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죽고 나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어떻게든 이 인연을 이어가려고 했던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소름이 끼치고요. 일단 최태민 씨 일가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용인 씨 입장에서 저기에 대해서 빨리 지금 처분하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최순실 씨 가족들이 저 부분 정리하지 않으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금 당장 달려가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우려도 되는 상황입니다. 보면은 지금 정말 죽어서까지 어떤 연을 이어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앵커가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 그렇지 않아도 단선한 흔적들이 좀 있었죠. 왜 우리 그냥 약간 에피소드처럼 얘기했던 게 최순실 씨 그 자동차 번호인가요? 그 뭐 111 그 자동차 번호랑 사무실 그 번호랑 이게 다 111인가 비슷한 번호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동일시를 했다. 박 대통령의 위치나 뭐 자신의 어떤 위치나 이런 걸 동일시하려고 했다. 그래서 사실은 왜 누군가를 굉장히 추정하거나 좋아하면 예를 들어 팬심 같은 경우가 있다면 옷을 똑같이 입는다던가 갖고 다니는 백을 같이 갖고 다닌다던가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참 소름 끼친다는 느낌이 드네요. 묘자리까지 저렇게 가서
할 정도면.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최순실 씨가 보이는 행태나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보면은 또 이상할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예, 네. 용인시에서 이 묘지가 불법 묘지 조성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만큼 빨리 행정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직 검사가 저희 채널A 단독 취재 결과 검찰 내부 게시판, 그러니까 검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의 체포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현직 검사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 즉각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불만을 호소했는데요.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했고 이것은 탄핵 사유다. 대통령으로서의 최선의 품격조차 내팽개쳤다. 검찰과 특검 중 입맛에 따라서 선택할 권리가 없다라는 내부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현직 검사가 누구인지는 익명의 내부 게시판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이계진 전 의원님, 이게 뭐 여러 가지 검찰이 상당히 열받는 내부 분위기를 검찰이 뿔났네요. 뿔난 걸 반영할 수도 있고. 저는 법을 잘 예. 모르는데 현행 무슨 범위 아니면 대통령 체포할 수 있나? 그런 거를 막 체포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이건 감정으로 할 것이 예. 아니라 검찰은 냉철하게 법으로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뭐 특검 해가지고 뭐 국회 통과까지 했는데 우리나라처럼 특자 좋아하는 나라 세상에 있습니까? 예. 곰탕도 특검탕. 특자 안 들어간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그 검찰이 정말 평시에 잘했으면 왜 특검이라는 게 왜 나옵니까? 예. 그래놓고 이제 뭐 이 막판에 와서 뭐 대통령 체포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까지 잘했으면 특검 나올 리도 없고 예. 여러분이 뿔날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 검사, 이 게시글을 남긴 검사의 답답한도 일견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글을 남긴 현직 검사님에게 제가 요청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부터 좀 긴급 체포하십시오. 맞아요. 광고 보고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네, 현직 검사가 내부 게시판에 대통령 체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내용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국민이 검찰에게 허락한 시간을 이미 검찰은 어겼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의혹, 그리고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된 의혹 모두 제 시간 내에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이것들 특검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내용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